자, 오늘의 주제는 주제 1, 조선의 건국입니다. 이 조선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건국됐고 누가 그 건국을 주도했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 배우는데, 자, 출발하면서 가장 중요한 거, 도대체 어떤 세력들이 힘을 합쳐서 조선을 건국했는가? 시험에 잘 나옵니다. 누가 있어요? 대표적인 두 세력이 있어요. 일단 조선이라는 나라를 이성계라는 사람이 건국했다라는 건 이미 고려 단원에서도 배웠고 우리가 상식 수준에서 알고 있는 거잖아. 근데 이 이성계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고려 말기에 고려가 난리가 났었거든요. 위쪽에서는 홍건적이 쳐들어오고 아래쪽에서는 왜구가 쳐들어오고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홍건적과 왜구를 무찌르면서 새롭게 떠오른 무인 세력이 있었으니 그들을 우리가 뭐라고 불렀었냐면은 자, 새롭게 떠오른 무인 세력이다. 그래서 신흥 무인 세력이라 불렀어. 이성계도 바로 대표적인 신흥 무인 세력이었던 거야. 얘네들이 이제 주도를 한 거고 조선 건국을. 그 다음에 이들에게 협조한 또 하나의 세력이 있었어요. 자, 여러분들 신진사대부라고 생각나? 신진사대부. 고려라는 나라는 너무 썩었다. 개혁이 시급하다. 권문세족들도 다 썩었다. 불교도 썩었다. 그러면서 고려 개혁을 주장했던 똑똑한 이들이 바로 신진사대부였는데 이 신진사대부가 왜 편이 갈라졌었잖아요. 고려를 유지한 상태에서 개혁만 해나가자. 이게 온건파 신진사대부였고, 고려는 이미 글러먹었어. 얘네들은 회생 불가능이야. 차라리 새로운 나라를 만들자 했던 이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급진파 신진사대부였다라는 거지. 새로운 나라인 조선을 건국하는데 협조한 세력은 당연히 누구였겠어? 새로운 나라를 만들자라고 주장했던 자, 급진파 밑줄 친다. 급진파 신진사대부였을 것이고 당연히 급진파 신진사대부의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그 유명한 바로 정도전이라는 인물이었다라는 거예요. 즉, 조선 건국의 핵심 세력은 신흥 무인 세력과 급진파 신진사대부였다라는 걸 알아두셔야 되고, 자, 그럼 이들이 도대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조선을 건국했을까요? 옆으로 자리 옮겨서 그 건국 과정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중요 표시 붙여놨지만 이 건국 과정 부분은 사실 시험에서 순서로 문제 내기가 너무 좋은 부분이죠. 그래서 순서가 실제로 시험에 너무 잘 나와요. 선생님이 좀 보기 쉽게 연대표 형식으로 그렸으니까 요 순서 머리에 담아 놓도록 합시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이미 앞 단원에서 좀 배웠던 내용이 반복되는 거야. 이성계가 사고를 하나 칩니다. 그 사고가 바로 뭐예요? 위화도 회군이에요. 이게 무슨 내용이었지? 고려 말기에 중국 대륙에서 명나라가 등장을 했어. 이 명나라가 뭐를 요구했더라? 고려에 야, 니네 전에 원나라가 다스렸던 그 쌍성 총관부 있던 지역 있지? 그 원나라가 다스렸던 거니까 우리 명나라가 다스려야 돼. 땅 달라고 요구를 했고 열받은 고려에서 명나라 아직까지 힘이 별로 안 강하니까 칩시다 해서 요동정벌 주장이 나왔던 거야. 이 요동정벌 주장이 나왔을 때 최영 장군은 요동을 정벌하자 그랬고 이성계는 요동정벌에 반대를 했었단 말이지. 근데 대세가 누구 편으로 기울어 가기 시작해? 최영 장군의 편으로 기울어 가기 시작하면서 이성계는 자신의 뜻과는 상관없이 군대를 이끌고 요동을 정벌하러 갈 수밖에 없었던 거야. 근데 요동을 쳐요, 안 쳐요? 안 치잖아요. 요동을 정벌하러 가는 길에 압록강의 중류에 위화도라고 하는 섬이 있었는데 이 위화도에서 뭐합니까? 회군. 군대를 돌려서 오히려 고려의 수도인 개경을 치고 우왕을 폐위시켜버리고 최영도 죽여버렸잖아요. 이게 위화도 회군이라는 사건이야. 위화도 회군에 성공을 하면서 이성계는 완전히 정치 권력을 장악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성계가 한 게 뭐야? 자,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 새로운 나라를 만들려면 나라가 경제적으로 기반이 마련돼야 되잖아. 토지 제도를 싹 다 갈아엎어야 되겠다. 일단 나 이성계를 도와주고 있는 신진사대부들이 새로운 나라가 만들어지면 또 새로운 나라의 관리가 되고 그래야 되니 권문세족의 토지를 몰수해서 새로 만들어질 나라의 기반도 탄탄하게 하고 신진사대부들의 경제 기반도 마련해줘야지 해서 토지개혁을 하게 됩니다. 그 토지개혁이 바로 뭐예요? 과전법이라고 하는 제도예요. 시험에 아주 잘 나오죠. 그래서 위화도에서 군대 돌리고 나서 권력 잡고 과전법, 토지개혁부터 실시했구나. 그리고 나서 이제 새로운 나라를 만드는데 그 전에 굉장히 신경 쓰이는 게 있죠. 조선 건국에 끝까지 반대하던 온건파 신진사대부.
아, 근데 이 온건파 신진 4대부 중에 너무너무 내 편 만들고 싶은 탐나는 사람이 있는 거라. 그 사람이 바로 누구였냐면 정몽주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런 얘기 해줬었지.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 이 태조 이성계의 아들이었던 이방원이 아버지가 이제 이런 권력을 잡는데 되게 큰 역할을 했었거든. 다섯째 아들 이방원이. 그래서 이방원이 정몽주를 설득시켜서 나와 우리 아버지 편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여가라고 하는 시조 형식의 편지를 써서 보냈잖아요.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산에 드렁칠기 얽혀진들 어떠하리. 우리도 이같이 얽혀져서 천년만년 잘 살아보자. 이런 시를 딱 보냈어. 내 편 해달라고. 근데 정몽주가 단심가.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 죽어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임향한 일편단심은 가실 줄이 있으랴. 나는 고려를 배신할 생각이 없다라는 답장을 보내게 되죠. 그래서 이방원이 정몽주의 마음을 설득시킬 수 없구나 해가지고 고려의 수도 개경에 있는 선주교 다리에 불러내서 때려 죽여버렸단 말이야. 이때 이제 온건파 4대부들을 제거하게 된 거야. 내 편이 되지 않는다면 다 죽여버리자. 일부 온건파 4대부들을 제거했고 그리고 나서 이제 드디어 역사적으로 무슨 나라가 탄생하게 되는 거예요. 요 연도쯤은 알아줘야죠. 1392년에 드디어 조선이라는 나라가 역사 속에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나라 이름을 조선이라고 한 것은요. 이 단군조선 즉 고조선을 계승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조선이라는 나라를 건국하고 나서 2년이 지난 1394년에 수도를 옮기게 돼요. 고려의 수도 개경을 떠나 어디를 새로운 왕조의 수도로 삼았다? 우리가 다들 알고 있지만 지금의 서울 지역 한양으로 도읍을 옮기게 되었습니다. 자, 위화도 회군에서 출발해서 사실 한 6년밖에 지나지 않았다. 한양천도까지 조선 건국 그 시기에 있었던 일들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새로운 나라가 탄생했어요. 그러면 역사 속의 조선의 등장은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그 내용 이어가야 되겠죠? 자, 옆으로 자리 옮길게요. 건국의라고 나오는데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조선이라는 나라가 탄생한 게 우리의 역사에서 어떤 역사적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거야. 자, 조선이라는 나라는 일단 뭐가 가장 중요한 나라냐면은 이거 밑줄 성리학이 빠져서는 아무것도 설명이 안 되는 나라예요. 고려 말기에 성리학이 처음 우리 한반도에 들어왔다 배웠었지? 근데 선생님이 뭐 강조했어? 성리학은 어느 날 갑자기 뚝 떨어진 뜬금없는 학문이 아니라 우리가 쭉 공부를 해온 유교의 한 장르다라고 얘기했었어요. 유교의 한 장르인 성리학을 국가 통치의 이념으로 삼았어. 그럼 성리학이 말하는 어떤 바른 국가 통치라는 게 뭐냐? 어려운 게 아니라 임금이라고 하는 존재는 힘으로 강압적으로 백성들을 다스리는 게 아니라 어진 마음, 덕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덕치주의를 실천해야 되고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근본은 바로 백성이고 이러한 것들을 중시하면서 나라를 다스리는 게 성리학적 통치 이념이야. 그래서 성리학을 국가 통치 이념으로 삼아서 이제 유교에서 말하는 이상정치, 바람직한 정치를 실현하려고 노력을 했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무엇이다? 성리학적 통치 이념에서는 백성이 나라의 가장 근본이다. 이걸 우리가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자 백성민, 근본본 그래서 민본정치 혹은 민본주의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조선이라는 나라가 건국된 것의 또 하나의 역사적 의의는 무엇이 있느냐? 이제 드디어 조선에서는요 뭐가 사라지냐면 이거 잘 봐야 돼. 귀족이라는 단어가 사라집니다. 조선시대부터는 귀족이 등장하지 않아요. 대신 누구 중심의 사회가 되냐면 양반 중심의 사회가 되는 거야. 양반이랑 귀족이랑 같은 거 아니에요?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 물론 비슷한 점도 있어. 한 나라의 최고 지배계급이라는 부분에서는 비슷하죠. 고려의 가장 상위 계층이 귀족이었고 조선의 가장 상위 계층이 양반인데 차이가 있다면 무슨 차이가 있느냐. 고려시대까지의 귀족이라는 신분은 그래요. 내가 정말 무식하고 머리를 치면 텅텅 소리가 나. 나는 일도 아는 게 없어. 그래도 우리 집안이 뼈대 있는 귀족 집안이면 내가 아무리 멍청하고 공부를 못해도 나는 관직에 진출할 수 있고 따라서 떵떵거리고 계속 살 수가 있어. 근데 조선의 양반은 뭐가 중요하냐면 이제 성리학적인 지식, 나의 어떤 지식과 교양 수준을 바탕으로 과거 시험을 반드시 치러야 되고 그 과거에서 합격해서 국가에서 일하는 관리가 되어야지만이 우리 집안의 양반 신분이 유지되는 구조야. 쉽게 말해서
신분 위주였던 게 귀족이라면 능력이 더 중시되는 게 양반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요 내용은 뒤에 가서 다시 한번 할 거예요. 아, 조선은 양반 중심 사회 성리학이 중요했구나. 이렇게 공부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조선 초기에 각 왕들의 주요 업적을 정리할 텐데 자, 여러분들 여기 한번 보세요. 짜잔. 자, 교재에 나오지 않는 거 선생님이 하나 써놨어요. 조선 왕조의 왕들은 총 27분입니다. 근데 이 왕들의 이름의 순서를 외워야 되느냐? 사실 꼭 외워야 되는 건 아닌데 선생님이 항상 해마다 역사 1 강의할 때 강조하는 게 있거든요. 이거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암기하면 조선시대 공부하는 게 정말 편해져. 이거 27글자를 도대체 어떻게 암기하느냐? 노래 가사에다가 붙여가지고 외우면 정말 금방 외워져요. 한 10번만 반복해봐. 노래 어려운 거 막 이런 거 하지 말고 동요 중에 우리가 너무 잘하는 쉬운 동요들 있잖아. 거기다가 가사만 바꾸면 진짜 쉽거든요. 선생님이 한번 여러분들한테 시범을 보여드릴 테니까 여러분도 선생님 따라하면서 반드시 요거는 암기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태조 이성계부터 출발해서 조선의 27번째 마지막 왕 순종까지 한번 쭉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끊어서 갑니다. 7글자씩. 자, 태정, 태세, 문단세. 여기는 보통 외우잖아. 여기서부터 가볼게요. 자, 잘 보세요. 태정, 태세, 문단세, 예성, 연중, 임명선, 광인, 효연, 숙경영, 정순원, 철고순, 끝. 이렇게 하면 딱 맞아떨어지죠. 여러분들 그냥 흥얼거리면서 태정, 태세, 문단세, 예성, 연중, 임명선 반복하시면 금방 돼요. 자, 요거 하나 적어놓고 암기하시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오늘 이 단원에서 여러분들이 공부할 왕은 1대 태조, 3대 태종, 4대 세종대왕, 7대 세조, 9대 성종 요 5분입니다.